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는 그래서 연구소의 기능을 갖고 있고 동시에 국제 기구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초과학, 특별히 이제 물리학에 있는 균형적인 발전과 저변 확대 이런 거를 미션을 갖고 굉장히 세계적인 기관이 포항에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신 적은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늘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데 뜨거운 호응을 해주시고 좋은 강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셋 다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하고 지금 인연이 있습니다. 먼저 이정모 관장부터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가 폼나는 대중과학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대중과학화 운동들이 있었지만 폼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센터니까 되게 폼이 나더라고요. 2005년인가에 옛날 해리포터 사이언스라는 책을 썼을 때 지금 이제 대학원생이 됐더라고요. 얼마 전에 서울대 갔더니 그 서울대 대학원생이 자기가 그때 강연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포항공대 학생들의 그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위해서 포항공대 학생들 아마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에 꾸준히 참여를 하면서 제가 나온 대학 다음으로 이 포항공대가 가장 친숙한 곳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멋진 공간이 생겨서 여러분과 만나게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명윤 박사님도. 예. 네, 저도 제가 여기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위원이 과학문화위원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10년을 넘게 그 작업을 했어요. 재작년인가 언제 이제 그만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제가 회의도 하고 이런 작업들도 하면서 주최 측으로 그 작업을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오니까 또 감회가 되게 새롭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과학이 전공이어서 다행히 과학문화위원을 해도 되는데요. 저는 전공이 국문학입니다. 근데 이 두 친구보다 제가 먼저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 과학문화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 마련해 준 인간들입니다. 친구 잘 만나서 출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국제적인 과학 기구예요. 그 포항에 또 포항공대에 이런 기구가 있다는 걸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셋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저희가 64년 토끼띠예요. 그래서 올해 환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갑 3이라고 그래갖고 여러 곳에 그 작은 서점이나 작은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과학과 또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 저희를 특별히 초청해 주셨는데 저희는 말하자면 친정집에 온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요. 예, 오늘 주제가 이제 우리에게 과학이란 무엇인가인데 이 제목이 저희가 이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가 나중에 좀 꼭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웹진으로 크로스로드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로드에서 여러 과학자들이 글을 쓴 걸 모아서 책을 한 3권인가 4권 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이게 ABCTV에서 불러서 내려오는 김에 저희들이 같이 작업했던 책 제목을 주제로 삼아서 여러 포항 시민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다. 이런 또 뜻이 있었습니다. 가장 재밌는 거는 그래도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왔고 부모님들도 그래서 아마 아이들과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과학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어렸을 때. 저는 과학의 세계에 어릴 때 못 들어갔죠. 왜냐하면 보통 왜 저희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정재승 교수 등등 해가지고 하지 모임, 동지 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날짜 잡기가 서로 어렵잖아요. 이제 하지, 동지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 날 6월 21일, 동지 날 12월 21일 뭐 이럴 때 같이 모여서 놀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요. 첫 번째 하지 모임 때 아마 이명현 박사님 마당에서 얘기했던 건데 돌아가면서 우리는 왜 과학의 길에 들어섰지 할 때 아주 간단하게 시큰둥하면서 옛날에 뭐 아빠가 무슨 책을 사주셨어? 어디 가서 하늘의 별을 봤더니 무슨 감동을 받았어 이런 거였는데 마지막에 제 차례가 왔을 때 되게 뚱했어요. 저는 원래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과학을 하게 된 거는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하게 된 거였는데
과학을 공부하게 되려면 이과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과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전 스스로 사회학이나 이런 게 신학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 대학 고등학교 때 나쁜 친구들 사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1학년 때 재밌게 지냈는데 뭔가 저도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친구를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과를 가야겠구나. 다 문과 한다더라고요. 이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떨어지고 사실 대학 갈 때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재수할 때 친구들은 대학을 갔잖아요. 저는 대학을 못 가서 되게 아쉬운데 이 친구들은 맨날 가서 데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했죠. 넌 대학 못 가서 아쉬운데 너는 왜 데모만 하고 있냐. 그러니까 막 야단치러 갔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자꾸 야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제의 시작은 농촌인가 보다. 농촌을 잘 살게 해야겠어. 그래서 재수가 끝나면 농대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학을 좋아했으니까 농화학과를 가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성적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재수했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너는 예수님 믿는 집안의 장손이니까 연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하고 연세대학교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 때문에 연대 갈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라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연세대학교는 농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선생님이 참 좋았던 게 웬만하면 서울대 한 명 더 보내려고 그러는데 야 집에서 연대 가야지. 근데 어떻게 하냐 연대 농대가 없는데 선생님이 쭉 찾아가시다 본 게 발견한 게 생화학과였어요. 바이오 케미스트리. 근데 선생님이 오해하셨어요. 생화학의 화가 꽃 한 줄 아는 거예요. 꽃. 살아있는 꽃. 야, 생화학과 완전 이게 원예과네. 저도 원예과인 줄 알고 갔어요. 한 달 있다 보니까 과를 맞췄는데 바이오 케미스트리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생화학의 화가 플라워가 아니라 케미스트리야. 그러니까 너 바보 아니야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안 믿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에 생화학과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화학이 되게 유명한 과목인데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고선 생화학과를 갔으니 과학이 별로 재미있을 일은 없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경제학과, 철학과, 신학과를 전전하다가 생화학과를 갔고 생화학과 대학원에서는 뭐 이렇게 논문을 써니까 루틴하게 했는데 유학 가서 처음으로 서점에서 교양과학 서적을 보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독일의 서점에 그걸 보고선 그러니까 난 생화학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교양과학책을 보면서 과학이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가 내가 과학자가 된 순간은 이미 한국의 석사과정 다 마치고 처음으로 유학 가서 좀 정신 없었잖아요. 어학하고 그러느라고 우연히 간 서점에서 교양 서적을 보면서 내가 이제 과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었죠. 이정모 관장이 굉장히 늦깎이면은 우리 이명은 박사는 되게 올된 사람입니다. 저 과학의 세계에 흠뻑 빠지신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은 되게 어릴 때 그 과학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전에 생화학과 가는데 그게 살아있는 꽃을 하는데 이렇게 착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정모 관장이 바보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친구 중에도. 심지어 그 프랑스 문학을 하는 걸 그 불문학과라 그러잖아요. 제 친구가 뭐 어디 성균관대 어딘가 그 들어갔는데 자기는 불교 문학과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던 시절 지금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때는 인터넷 정보도 없고요. 다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믿었던 거. 저는 천문학과를 갔거든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무슨 과 갔냐 해서 천문학과에 그랬더니 그 중국 고대 문학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그 굉장히 어릴 때 그 과학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 그 1969년 7월 20일 날 기억이에요. 1969년 상상이 안 가시죠? 그때가 뭐냐 하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날이에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동네 텔레비전 있는 집에 가서 같이 보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그 골목길이었거든요.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일을 하셨고 심지어 할머니도 일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에 와야지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거기 달이 떠 있고 초생달 떠 있고 뭐 금성도 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되게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는 거예요.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막 걸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보던 거기에.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그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되게 먹먹하기도 하고 뭐 경이롭기도 하고 이래서 그때 저런 걸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천문학자인지 우주비행 이런 거를 모르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과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 운 좋게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학생과학이라는 잡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거기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 모집한다는 걸 알고 이제 거기에 제가 끼어들면서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천문학과를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저도 천문학과를 들어가서 되게 당황했어요. 저랑 같이 동아리 활동하던 친구 3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같은 과에, 천문학과에 가면 별자리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마추어 천문을 하니까 별자리 가르쳐 주고 뭐 천체 사진 촬영 이런 걸 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일반 천문학, 미분과 적분 맨날 이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시험을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입학하고 일주일 후인가 첫 시험을 봤는데 제 인생 점수가 나왔어요. 미분 적분학. 100점 만점에 8점을 맞았어요. 제 인생 점수. 그래서 천문학과에 가니까 별자리 안 가르쳐 주고요. 수학과 물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까 그 뭐 천문학에 관심 가진 게 학생과학 때문에 그랬댔잖아요. 네. 우리 그때 그 학생과학 발행인 같이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학생과학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지금은 잡지도 많고 뭐 잘 안 읽으시지만 뭐 잡지 매거진이라는 것도 되게 많고 웹진도 많고 그렇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잡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잡지를 봤어요. 어린이 잡지 그러면 뭐 그 소년 중앙 뭐 이런 잡지가 있었고요. 과학 쪽에는 지금 말하는 학생과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의 아마 유일한 그 잡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그거를 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굉장히 그 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빠르게 번역을 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빚을 졌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최신 과학에 대한 이야기 다 듣고, 이제 그게 좀 부족하면 서울에 세운상가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세운 기술서적이라는 곳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 가서 뭐 일본 잡지, 미국 잡지 이렇게 막 돈 모아서 사다가 보고 그랬어요. 뭐 일본어도 모르고 영어도 몰랐지만 하도 보니까 막 다 외웠어요. 이렇게 생긴 글씨는 화성, 이렇게 생긴 거는 금성, 이렇게 외워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과학이라는 잡지가 제 또래 사람들에게 큰 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접하고 있는 그게 뭐 유튜브가 되든 뭐가 되든 그렇게 자극을 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무관장은 뭐 어떤 과학에 대한 그 지식은 늦게 얻었긴 했지만 그래도 여수라는 동네에 사는 게 또 과학적 감수성이나 상상력 이런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바다죠. 저렇게 한려수도에 딱 살았어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곳. 원래 세상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제 서울 가서 그냥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죠. 세상이 이렇게 힘들거구나. 근데 여수에 살 때는 사실은 저니까 공단이었어요. 여기도 공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건물 집 앞에는 커다란 왜 정육공장 파이프들이 서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울 때 개구리를 배우는데 개구리는 겨울잠을 잔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 겨울잠 안 자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저기 흘러요. 냉각수가 흘러요. 개천에. 냉각수가 흘러면 어떻게 해요? 김이 계속 뜨거운 물이 하천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이 따뜻합니다. 겨울에도. 그래서 거긴 겨울에도 개구리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손 들고 선생님 우리 동네는 겨울잠 안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툭 치면서 야 임마 겨울잠 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다음날 개구리를 잡아서 갔어요. 이렇게 잡아갔다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맞았어요. 야 이게 선생님이 오해하신 거죠. 얘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거역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겨울잠 자는 애를 파와가지고 잡아왔구나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가졌.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선생님 틀리다. 선생님 말이 항상 맞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설명해 줬어요. 아버지가 원래 겨울잠을 잔다. 근데 이 동네는 이 환경이 이상하다 보니까 애들이 겨울잠을 잘 틈이 없는 것 뿐이지 원래 겨울잠을 잔다. 근데 그때도 이제 어렴풋이 생각난 게 누구나 다 맞지는 않는구나. 책도 다 맞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보는 거다. 그렇지만 내가 보는 게 내가 내 앞에 있다고 해주고 그 당시에 일반화란 말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모두 다 다른 세상에도 이렇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초등학교 때 그런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뭔가 내가 이제 단어가 있었으면 그 단어가 있었으면 그 단어를 가지고 잘 사용해서 내 사고를 좀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되게 사고가 확장이 되게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개구리 얘기하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하늘에 보시면 별자리들 있잖아요. 북두칠성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 북극성이 있고 그 반대편에 카시오페아 자리라는 게 있어요. 별이 5개 정도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그 카시오페아 자리가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이런 게 어릴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게 별이 5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W자처럼 영어로 그게 정답인데 저는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성을 두고 카시오페아나 북두칠성 이렇게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있을 때는 3자처럼 보이죠.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M자처럼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시그마라는 것처럼 보이고 땅바닥에 있을 때 W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답안지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걸 길게 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찍 긋고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이 W인 거예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겨울잠은 자야 되는 것처럼 그 W가 정답인. 그래서 제가 매일 밤에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은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결국은 틀렸어요. W가 정답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 좌절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2, 3년 동안을 선생님한테 질문이라는 걸 안 했어요.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왕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됐는데 독후감 쓰잖아요. 선생님이 독후감은 책을 읽고 자기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쓰는 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추리소설을 읽었는데 그걸 읽고 솔직하게 썼다고 엄청 혼났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탐정이 있어요. 아마 셜록 홈즈 이런 거 같은데 탐정이 있는데 이 탐정이 악당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악당이 탐정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탐정이 이제 꾀를 생각한 거죠. 나를 죽일 때 잔인하게 죽여라.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 팔에다가 뭐 바늘을 꽂아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피가 한 방울씩 일주일에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그거를 보면서 죽어가게 해라. 그랬더니 악당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묶어놓고 한 방울씩 떨어진 거 보다가 악당은 집에 가버리거든요. 그 틈에 탐정이 이걸 다 풀고 탈출을 해서 악당을 잡아요. 그런 스토리라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만약에 악당에게 잡히면 거기에는 탐정처럼 꾀를 내서 살아야지 라고 썼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만약에 내가 악당이라면 단칼에 죽이겠다. 선생님이 솔직하게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썼더니 부모님 모셔오라 그러고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아까 개구리도 그랬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조금 더 아이들의 엉뚱한 생각을 또 걔가 저처럼 매일 밤하늘을 보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받아들이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별 그렇게 돌아간 거 다 보고요. 진짜 아마 여기도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 말도 안 되는 숙제 있거든요. 한 달 동안 달 관측해서 다 그려오기 숙제 있어요. 혹시 그거 말도 안 되거든요. 막 금음달 새벽에 뜨고 이러잖아요. 그걸 냈는데 애들이 못 그려오죠. 저 혼자 그려갔어요. 저는 새벽에도 깨가지고 그거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좋아하니까. 저는 그 숙제 받았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갔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달의 모습을 촬영했더니 달이 이렇게 무한대 모습으로 딱 찍혔다. 그 사진이 나왔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사기거든요. 왜냐면 달이 같은 곳에 뜨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름달 같은 경우는 초저녁에 동쪽에 떠서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서쪽에 져요. 근데 초승달은 서쪽에 있다가 금방 없어지잖아요. 근데 금음달은 동쪽에 새벽에 떴다가 또 환해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뜨는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여가지고 같은 곳에서 찍을 수가 없죠. 카메라가 100%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숙제를 내준 선생님은 지금 이해는 되죠. 선생님은 이거 좋은 숙제겠다 생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달을 관찰해 보지 않으신 거죠. 그다음에 달의 모양이 어떻게 생길 때, 그럼 달과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가 어떤 반대에 있든지 직각으로 있든지 이걸 생각을 안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관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책에서 한꺼번에 쫙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당연시 여겨지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립과학관 관장할 때 어떤 전시물을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그 가속도 운동과 등속 운동을 하는 걸 해놨는데 한쪽 갑자기 좀 원반을 푹 튀어나가게 해요. 튀어나갈 때 위에서는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 초당 0.1초에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밑에서 바람이 불어서 원반이 공중에 떠서 날아가고 한쪽은 바닥에서 쭉 날아가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날아갈 때는 어떻게 마찰 때문에 속도가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널찍이다가 점점 조그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찰이 없는 데는 쑥 일정하게 가죠. 근데 100번이면 100번 다 찍혀지는 그래프는 달라요. 어떨 때는 속도가 감속되는 게 커지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험해 보면 그렇거든요. 매번 다른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디지털로 해보면 가장 이쁘게 쫙 나오잖아요. 그런 실험은 죽어도 나오지가 않는데.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디지털로 배워보면 나중에 실험하고 나면 왜 내 데이터는 이렇게 이쁘지 않지가 되면요. 보면 쫙 이쁘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있으니까 야 이걸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요거 빼고 하다 보면 이쁘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원래 실제와는 달리 자기의 의도가 개입된 것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양한 계속된 반복되는 관찰하는데 관찰이 매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 세상은 깔끔하게 움직이지가 않아라는 것들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학은 너무나 깔끔한 거라고 알고 생각하면 그 실험실을 가서 이제 좌절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많이 경험해야 되는 거죠. UFO와 지적 외계 생명체잖아요. 맞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여기 혹시 외계인 만나본 분 계세요? 있을 것 같은데. 그 과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생각하면 우주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 공간이 너무나 넓어요. 아폴로 그 11호 그 우주선 아시죠? 3일 만에 달에 가거든요. 1초에 거의 20km. 1초에 뿅 할 때 20km를 뿅 날아가는 속도로 가야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왕성 아시죠? 명왕성까지 그런 속도로 가면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탐사선이 갔는데 9년이 걸렸어요. 명왕성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태양이 있으면 수성금성이라 가지고 태양계에 살고 있잖아요. 태양계에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오르트 구름이라고 해서 해성의 고향인 지역이 오르트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얘기한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아무도 가본 적은 없는데 그까지 만약에 1초에 20km 날아가는 로켓이 가면 시간이 3만 년. 네. 근데 태양계 내에 보면 외계인은 없는 것 같아요. 화성에 박테리아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태양계 바깥에 다른 태양계가 있고 그 주위에 지구 같은 애들이 있어서 거기에 외계인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가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시스템이라는 곳이고 거기에 프록시마 B, 프록시마 C라는 행성이 있는 게 발견이 되었는데 그까지 빛으로 4년을 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1초에 20km를 가는 로켓으로 8만 년. 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에서 오려고 그래도 우리 정도 실력이 있는 외계인이면 몇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과 기술이 있으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 있더라도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빛보다 빠를 수 없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지구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 거기까지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나를 대통령을 뽑아주시면 포항공대에 가서 책상을 2개 훔쳐오겠습니다 할 때 뽑아줄 리가 없죠. 왜? 자기네 행성의 에너지를 다 써야 되니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리가 너무 머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걸 단축시키려면 빨리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연료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태양계에서 그쪽까지 가는데 뭐 되게 몇백 년 만에 가겠다 그러면 막 태양계에 있는 물질을 다 그냥 연료로 써야 되니까 그런 게 힘들겠죠. 그 다음에 설사 그게 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게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그걸 지탱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타고 가면, 여러분이나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같이 간다고 치면 그냥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대대손손 가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가다가 일부는 죽고 또 애기 낳아가지고 또 키워서 가고 이렇게 가야 될 건데, 이런 몸뚱아리로 그런 속도를 견딜까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자식들은 부모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대에 걸쳐 4대에 걸쳐 간다고 치면 우리 자식들한테는 제발 저기로 가자 이랬는데 한 3대, 4대, 5대 막 이렇게 자손 내려가면 가다가 우리가 왜 가야 돼? 이러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몸뚱아리에 이런 우리가 상생하는 이런 식의 외계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왔을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UFO가 외계인 타고 온 우주선이 되기는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우리에게 과학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기후 위기 문제잖아요. 상당히 중요하고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도 정치인이나 시민들이 그걸 동의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고, 오늘의 우리가 기후 위기를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시민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정호 관장님이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약간 그 훨씬 더 큰 규모에서의 변화 얘기 잠깐 하고 그 말씀을 넘기면 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후 위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구가 그 46억 년 전에 태어났지만 지금이랑 똑같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기고요. 100만 년 동안 비가 온 시절도 있었고요. 그 지금보다 온도가 훨씬 높은 시절도 있었고, 그 지구에서의 기후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해 왔어요. 근데 그 변하게 되는 요인이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지구 내부의 요인이 있는데, 뭐 태양의 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또 돌잖아요. 세차 운동 뭐 이런 거라든가 뭐 태양의 자기장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요소에 의해서 긴 세월 동안 항상 변해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구 자체적으로도 이제 여기서 그 변하고 뭐 이런 순환의 변하고 해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들도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를 조금 꺼려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긴 세월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는 간빙기라는 시절에 살고 있거든요. 그 빙하기가 있었어요. 한 3만 년 전에. 그래서 이제 빙하기가 끝나가고 그 간빙기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문명을 건설하는데, 이게 또 빙하기가 올 시절이거든요. 커브를 보면. 그러니까 온도가 지금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지구 전체적으로 긴 세월로 보면 이제 빙하기가 다시 오면 다시 이게 추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약간의 흔들림이 아닐까 하는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외적인 요인들을 다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몇백 년 동안은 그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개입된 에너지의 문제라든가 화석 연료, 이것이 영향이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입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수적인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지구를 그냥 하나의 닫힌 개로 생각은 안 해요. 항상 지구는 바깥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천문학적인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봤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그 지구에서의 온도 상승은 우리가 촉발한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이제 다 인정하는 팩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지구 물리학적인 이유로 온도가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약 5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한 15도 정도 높았습니다. 무지하게 더웠던 거죠, 5억 년 전에. 그 당시에는 사실 육상에 아무도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살 수도 없고, 이산화탄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가지고 올라가면 짜부러지고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등장할 때는 지금보다 더웠습니다. 계속 인간이 살 때 더웠었는데, 호모 에렉투스가 살 무렵부터 그냥 추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었냐면 뭐냐면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다른 짐승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집단 생활, 도구 사용, 뭐 언어
사용 이런 것도 사실 다른 동물 다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데 그게 호모 에렉투스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처음 사용하는데 어떤 불을 사용했냐면 이제 번개불을 사용한 거죠. 근데 번개 막 친다 쫓아가 딱 잡아 쓰는 게 아니라 번개가 이제 나무에 치면 그 산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때 엄마들이 뭐랬겠어요? 애들아 저기 가지 마 큰일 나. 엄마가 같이 막 하니까 어떻게 애들은 갔죠. 그러니까 가면 엄마 말 듣고 안 듣고 가는데 불타 죽었죠. 하지만 다 죽고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경험을 하고 물이 좋다는 걸 알고 와요. 그러니까 불 주변에 모이니까 불 익혀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뇌도 커지고 그런 계획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 추웠어요. 지금도 훨씬 인류의 삶들은. 근데 2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갑자기 1만 년 동안 사도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구에는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균 기온 15도가 만들어져요.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등장했는데 그 30만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나 우리나 똑같은 호모사피엔스 머리가 커지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왜 1만 년 전에 농사를 지어? 더 문화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빙하기가 끝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여러 가지 진화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인류 문명 발생의 원인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오르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어디 갔어요? 갑자기 우리 초라해지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시간을 따져보면요. 2만 년에서 1만 년 전까지 1만 년 동안에 4도가 올랐어요. 최근은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속도는 오늘 최고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속도는 지구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따져보세요. 1만 년 동안에 4도가 올라갔다. 이걸 속도를 시속 100km 한다면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시속 2,500km예요. 자, 봐. 시속 100km 쫙 운전할 때 우린 주변 경치를 다 볼 수 있죠. 시속 2,500km를 왱 가면서 주변 경치 볼 수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10,000년에 4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에 1도 올라가는 속도는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속도예요. 근데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면 다 기후변화 때문에 대멸종이 왔거든요. 지금 6번째 대멸종 1950년부터 인류세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와요. 근데 이유가 달라요. 지난 5차례 대멸종의 원인은 기후변화의 원인은 다 자연적인 거였어요. 운석이 부딪혀 화산이 터져 대륙이 합쳐져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생물이 뭐 했겠어요? 뭐 대륙이 합쳐진 거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산을 눌러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6번째 대멸종기의 기후변화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인류예요. 이게 우리한테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만 변하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화산을 막을 수 없고 운석을 막을 수 없고 대륙 이동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만 변하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변할 거냐? 에너지 전환하는 거죠. 우리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가운데 에너지 전환율이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제일 낮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의 51%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요. 수출하지 못하면 못 사는 나라죠. 망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앞으로 수출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돼요. R200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수출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망할 생각이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 다른 나라만큼 이 신재생 에너지율을 확 올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심지어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에너지 전환은 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 자원을 투자할 준비가 돼 있냐 안 되냐. 자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법이 있어야 되고 법에 따라 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세금을 투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할 거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다이나믹하잖아. 순식간에 쫓아갈 거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의 젊은 친구, 어린 친구에게는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되게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 포항공대 온 어린 친구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과학에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과학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미국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가장 그 행복한 뭐 직업군 뭐 이런 거 항상 천문학자나 물리학자가 1, 2위를 다퉈요. 미국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은 이제 과학자잖아요. 직업적인 과학자들은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죠. 연구를 하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어쨌든 처음부터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자연에 관심이 있었겠죠.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월급도 줘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람들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그런 소통이 비교적 단순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로 하는 것이 자연과의 소통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소통을 하는 것도 이 과학에서는 수학적인 언어라는 것과 그 약속된 저널에서 쓰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잘못됐다고 화를 내기보다는 그런 게 생기면 틀렸다는 거 조목조목 비판을 하면 수용해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비교적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통을 하는 방식이 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소통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물론 돈을 많이 벌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세상에 대한 또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이렇게 좀 끈질기게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다면 그런 과학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학자가 끝까지 과학자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천문학을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양이 되어서 여러 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추는 것이 과학 지식과 과학적인 태도, 소양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과학을 이렇게 공부해보는 것은 여러모로 실용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1세기는 이제 과학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20세기는 문해력이 있으면 문화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잖아요. 과학 문해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학 문해력이 필요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엄청난 과학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들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 똑같아요. 애가 중학생만 돼도 학교 시험, 중간고사 시험을 도와주질 못해요. 과학을. 착각하십니다. 내가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배운 게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는 꼬마들한테 물어봐요. 야, DNA가 어떻게 생겼냐? 아유, 그것도 몰라요. 이중 나선 구조요. 애들 대답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1983년에 대학 가 처음 알았어요.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블랙홀이란 말을 알고 있지만 전 대학원 때 스티븐 호킹이라는 뉴스에서 처음 블랙홀이란 말을 들어봤어요. 전혀 새로운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과학 지식이란 건 중3 아니면 고1 정도의 과학 지식이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학 문해력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심하고 질문해 보는 거죠. 숫자와 크기로 따져보는 것이 과학 문해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뭐냐면 과학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갈릴레오가 천동설 지동설 바꿀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냐면 목성에서 달을 발견한 거였어요. 달 4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그 목성의 달이 13개인가 14개인가 막 14개. 그랬어요. 근데 5년 전에는요, 목성의 달이 62개예요. 4년 전 79개고 올해 2월 때는 92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성의 달이 새로 생겼을 리는 없잖아요. 망원경이 좋아지면서 점점 많이 보게 됐고 탐사선이 가서 보니까 더 많아진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 합니까? 아톰이라고 했잖아요. 원자. 근데 그게 제일 작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 안에 핵이 있죠. 핵을 발견한 러더포드가 190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그게 물리학상인지 화학상인지 몰라서 헷갈려서 화학상 줬던 거죠. 근데 핵이 제일 작았나요? 또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잖아요. 체드윅이 35년 그때쯤 노벨 물리상을 받을 겁니다. 근데 또 양성자 중에서 제일 작나요? 지금은 그 쿼크로 돼 있잖아요. 쿼크 다음 1965년 갤번이 받을 때 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일 뿐이죠.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그 과학자들이 누가 너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많은 노벨상 수상자도 다 틀린 얘기를 그 당시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진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절이나 교회나 성당 가서 물어보시고요. 과학자들에게는 지금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답이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진화와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에서 가장 합리적인 건 뭐냐? 지금의 입장에서는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가 가장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그 과학자들 금방 배신해버리면 언제 그래야 한다는 듯이 부끄러움도 없이 그건 아니었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과학자들은 되게 편해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소통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나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데 무슨 물리학책 읽어야 될까요? 내가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 물리학책 읽을 필요 없다 생각해요. 물리학자 되면 죽을 때까지 물리 논문을 읽을 텐데 뭘 벌써 읽냐. 딴 거 읽어. 물리학책 읽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과학자가 안 될 사람들은 과학책 좀 읽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사고를 갖다가 조금 넓혀가면서 옛날 책 읽으면 다 틀린 거잖아요.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게 좋아요.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읽고 쓰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는요 다 해요 누구나. 실험실만 들어가면 연구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되면 시스템으로. 근데 좋은 논문을 쓰고 사람들이 잘 설명하는 거 뭐냐면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능력이에요. 그거만큼 중요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저린 친구들이 난 과학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난 책 많이 읽어. 특히 문학책 많이 읽으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을 강하게 해줄 겁니다. 뭐 과학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과학이란 무엇인가? 사실은 쉽게 말하면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서 모르는 걸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 이거를 깨우쳐 준 게 과학이었고요. 이 정신이 구체로 실현되는 게 과학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저희들 우리가 일단 새로운 시대에 과학 문해를 키우시는데 이런 행사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모두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